중미 정체성 마야와 아즈테카 문명 세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게 3시 30분부터 5시까지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약 한 90분 시간이 배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세 분이 발표를 하시니까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 발표하시고 한 2, 30분 정도 토론을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 그 범위 내에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정예주 교수님이 국기를 통해 보는 멕시코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잘 아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읽으려고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그림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세요? 한 나라의 정체성은 그들이 제시하는 국가의 상징물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의 하나가 국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멕시코 국기에 선인장 위에 독수리가 뱀을 물고 앉아있는 모습이 있는 이유가 항상 늘 궁금했었는데요. 물론 멕시코 원주민의 멕시코 원주민의 선조가 신의 계시에 따라 고향을 따라 선인장 위에 독수리가 뱀을 물고 앉아있는 곳에서 나라를 세웠다는 전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겠지만 고고학자로서 보아온 멕시코가 원주민의 중심을 둔 국가는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가 1821년에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하게 된 것은 다른 여러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크리올로가 중심이 되어 페닌슐라를 쫓아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나라를 선포한 1821년부터 매번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은 이 그림을 지금까지 나라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국기 안에 있는 상징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멕시코 역사와 함께 국기의 성립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파냐가 1521년 테노치티틀란을 정복했을 때부터 1821년 독립이 선포될 때까지 멕시코인은 새로운 에스파냐 왕국 레이노 델라 누에바 에스파냐였습니다. 그리고 에스파냐가 임명한 부왕이 가나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식민지 상태를 이어가던 멕시코 사람들은 1810년 9월 16일 에스파냐 지배에 저항하여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달고 신부가 앞장서서 들고 지휘한 깃발에는 과달로페 성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이 그 이달고 신부가 깃발을 들고 이제 독립전쟁을 한 것이죠. 사실 이 과달로페 성모의 깃발은 그동안 식민지 사회에서 반란이 일어날 때 항상 모든 사람들이 들고 나왔던 깃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 지주 같아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이제 모레로스 신부도 1814년 깃발을 들고 일어났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아치형 돌다리 위에 선인장, 그 위에 독수리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나타난 멕시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농기구를 들고 초라한 깃발을 쓴 휘둔 농부 메스티조 원주민의 대항은 군대 앞에 쓰러졌습니다. 이후 군인인 빈센테 게레로가 지휘하여 게릴라전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멕시코가 조용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의 명목 정당성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13년 칠판신고에서 각 지방의 가우디오 호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게시연설이 독특합니다. 그들은 테노치티틀란의 뚜라또아니 및 왕족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자손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뜰라텔로코가 무너지던 날 그날 받은 세로랑을 풀기 위해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현명하신 목데스마, 까까마친, 뿌아우티모친, 시코테칸틀, 까손시를
찬양합니다. 당신이 알바라도의 사악한 검에 의해 공격받은 것을 분노하고 모욕을 복수하고 독재와 광신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위해 당신들의 자녀가 모였습니다. 1521년 8월 12일을 위해 1814년 9월 14일에 일어났습니다. 1521년 8월 12일은 테노츠티틀란이 무너지던 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칠판신고 회의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칠판신고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사실 모두들 대부분 뒤에 사진에서 보시겠지만 크리오여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리오여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스페인 백인계 사람들이죠. 그런데 칠판신고회의에서는 현명하신 목테스마를 비롯해서 전부 다 이 원주민의 자녀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1521년 8월 12일, 8월 13일일 텐데 이 뜰라텔로코에서 아스테카가 무너지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1813년 9월 14일 지금 칠판신고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때죠. 이때 이제 그것을 위해서 모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복전의 이 회의의 목표는 정복전의 멕시코로 재생하는 것이 목표였던 이 회의에서는 독립된 나라의 이름을 아메리카 메히카나, 멕시코의 아메리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1917년 헌법에서 멕시코 연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814년에 일어난 모렐로스 신부는 테노츠티틀란의 전설을 넣은 깃발을 처음으로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군대 장교였던 이뚜르비데가 군대를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1821년 멕시코 부왕은 그와 조약을 체결합니다. 꼬르도바에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왕이 되는 제1제국을 선택합니다. 이뚜르비데에서 제1제국에서 사용했던 깃발은 왼쪽에 있는 것입니다. 요 가운데 보면 잘 안 보여서 오른쪽에 인터넷에 떠도는 거를 살짝 갖다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독수리가 있고 호수 위에 섬 위에 선인장, 선인장 위에 독수리. 그런데 그 독수리가 왕관했었죠. 그래서 본인이 제국의 왕이라는 걸 나타냈는데 불과 1년 뒤에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는 총살당했습니다. 그는 독립주의자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이칠로포스틀리의 전설이 있는 깃발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최고회의, 지금 같으면 의회가 되겠죠. 그 최고회의에서는 요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은 전설이 깃든 깃발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모렐레스와 이뚜르비데 여기 보면 아직 괴물 입에 물고 있지는 않죠. 이후 1년 후에 이뚜르비데를 쫓아난 제1공화국에서는 전설의 것, 막시몰레슨 제2공화국에서는 다시 왕관을 쓴 독수리. 멕시코 최고 권력기구와 공화국 그리고 베네토 후아레스 대통령이 썼던 깃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지금 보는 바 거의 똑같죠. 호수의 섬 위에 선인장이 있고 그 선인장 위에 독수리가 앉아서 뱀을 물고 있는 곳, 이러한 것을 썼는데요. 그 후에 막시밀리아노 1세인가 제2제국은 이렇게 또 1세 또 독수리가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왕관이 바깥쪽으로 보이는 왕관이죠. 그리고 이분도 쫓겨나죠. 쫓겨나서 이 레포르마가 일어나고 멕시코 혁명이 포르피리아토에서는 포르피리아도 거의 독재자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문장을 사용합니다. 그 후에 멕시코 혁명.
멕시코 혁명 때 나타난 것은 거의 오늘날하고 똑같죠. 그리고 혁명이기 때문에 밑에 세 줄 빨강, 녹색, 흰색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요, 거의 현대와 거의 같은데 여기 지금 현대 멕시코 깃발인데요. 호수 위에 돌 위에 선인장이 있고 선인장 위에 독수리가 뱀을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편하고 좀 다른 것이 여기는 그냥 안 나타났네요. 네, 앞편하고 좀 다른 것이 앞편은 그냥 물 위에 섬이 있고 섬 위에 선인장이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비한 것은 왼쪽은 멕시코 혁명 때 쓰는 거고 오른쪽이 현재 쓰는 건데요. 돌 위에 있는 돌을 아스테카 그림 문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현재 이제 68년 이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는 물이 있죠. 물이 삐죽삐죽 도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것이 아스테카 그림 문자로 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원주민적인 것을 요소를 많이 넣어서 반영한 거죠. 이 독립 전에 아까 1813년에 회의에서 결정된 것 중에서 중요한 것 세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멕시코가 정복 전의 멕시코로 재생하기 위해서 한 일이죠. 첫째는 1810년 9월 16일 독립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독립을 이룬 것은 1821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이투르비데가 해서 제1제국이 됐기 때문에 그랬는지 9월 16일을 10월 16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회의에서 국호를 멕시코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칠판 신고 회의에서 처음으로 아메리카 메히카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국호를 멕시코로 정하고 사실 멕시카 자신들도 아마 멕시코라는 용어를 오랫동안 못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가 국기에 테노츠티틀란의 전설을 넣은 것으로 아주 원주민적인 것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는 신성한 테노츠티틀란의 전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전설로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내려오는 이야기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모든 기록이 뭐 깃발 이런 거는 다 스페인 사람 쪽의 기록이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이 신성한 테오칼리가 무세오 데 안트로폴로기아에 있는 줄 몰랐는데 지나가다 봤습니다. 이게 이제 피라미드 모양인데요. 저게 이제 전체 모습이고 이쪽이 앞면입니다. 근데 앞면에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쪽에 달력 날짜거든요. 그리고 피라미드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따라 올라가면 정면에 보이는 그림이 있죠. 그림이 태양의 돌과 양쪽에 사람이 서 있는데 양쪽에 왼쪽은 우이슬로포스틀이고요. 오른쪽은 목테스추마 속고요칠이거든요. 목테스추마 속고요칠은 마지막 뜰라또안이었죠.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 요 밑에 있는 지금 옆면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제 4명의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아니고 신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뜰랄로까 뜰라우이스칼판테꾸틀리 너무 길죠. 새벽별 신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시우테꾸틀리와 소치빌리, 그러니까 4명의 신이 돌아가면서 마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면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것이 제가 확대한 그 사진입니다. 태양의 돌이죠. 왼쪽에는 우이슬로포스틀리, 그리고 오른쪽에는 목테스마인데 목테스마는 확인이 된 게 그 옆에가 이 머리 위에 옆에 있는 것이 목테스마 속고치네가 본인의 이름을 써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손에 들고 갖고 있는 건 전부 다 뭐 가시,
뭐 담배 재떨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희생 의례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거, 그 피라미드 모형의 뒤쪽에 바로 요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면 보입니다. 그랬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 전체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요거는 1507년에 이제 제작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지금하고 다른 거는 호수를 보면 땅의 여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선인장이 나오는 곳이 땅의 여신 뜰라떼꾸트리의 입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신화한 거죠. 그리고 밑에 바닥은 뜰랄로 또는 찰치위 뜰리꾸레,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림이 아니라 그림 문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떼오깔리에 있는 내용하고 연관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단지 하나가 다른 게 독수리가 갖고 있는 것이 뱀이 아니잖아요. 뱀이 아니고 두 줄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전쟁을 상징하는 아스테카 쪽의 글자입니다. 그림 글자죠. 벌써 멜름만 나왔. 그러면 요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는 두 가지 일이 겹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서 떼오깔리가 왜 신성한 전쟁이 떼오깔리는 신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냐고 생각하는 거 하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이츠로포스트리는 꼬열 사업계와 400명의 동생들이 쳐들어오는 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기 불뱀으로 꼬열 사업계를 죽이고 몸을 잘라 사방에 던집니다. 그래야 다시 도전하여 온 조카 꽃비를 잡아 그의 목을 잘라 던지고 그의 심장을 꺼내 뜰라떼꾸트리에게 던집니다. 그것을 먹은 뜰라떼꾸트리는 선인장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뜰라떼꾸트리가 모든 돼지 밖에서 오는 걸 다 먹고 나서 새로운 걸 내보내주는데 아스테카 사람들한테는 이제 선인장을 내보내준 거죠. 선인장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는 여기 열매는 꽃필의 심장이 되살아난 것을 상징합니다. 또나띠우, 즉 해를 상징하는 독수리는 우이슬로포스틸을 나타내며 그는 테노츠티틀란의 수호신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건국 신화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 떼오깔리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나우아들과 테코시스테카들이 떼오떼오간에서 참회를 하고 이 세상에 해가 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40일간 참회를 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불에 뛰어들어 죽습니다. 하루 뒤에 이들은 해와 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해와 달은 움직이기 위하여 자신들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때 모였던 모든 신들이 희생의례를 통하여 자신들의 피를 바치다 마침내 해가 움직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섯 번째 이 태양, 아스테카 세계를 이루는 테노츠티틀란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에 있던 신들이 전부 다 떼어떼어간에서 희생의례를 해서 죽은 거죠. 그렇게 신들이 죽겠느냐마는 어쨌든 그러한 형식을 취합니다. 지금 정면의 그림의 가운데에는 제오 태양의 전설, 왼쪽에는 우이슬로포스트리, 오른쪽에는 몽테스마 소코요친이 있다. 그들은 전해오는 신화에 따른 희생의례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여기에 실존 인물은 사실은 몽테스마밖에 없죠. 나머지는 모두 신과 신이 된 조상 우이슬로포스트리이고 이는 1507년에 제작된 것입니다. 즉 해를 수호신으로 둠으로 해서 새로운 종족이 왕족이 되는 합리성, 그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 해이신이 계시한 곳이라는 정당성을 복합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떼오깔리의 장면은 위와 같은 신성한 의례의 기념물이다. 그런데 독수리가 물고 있는 뱀, 그러니까 지금 국비에서 보이는 독수리가 물고 있는 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뱀이 많았던 땅이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신성한 의미는 모두 사라지고 흥미로운 전설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떼옷갈릴에 그려진 그림은 테노츠티틀란의 건국과 함께 건국된 과정, 그리고 통치 이념까지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독수리가 물고 있던 것이 뱀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전쟁의 상징이 사라졌죠. 성스러운 전쟁의 이미지는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비상적으로 알았든지 정치적 목적이 있었든지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했을 때 멕시코는 원주민의 역사에서 정체성을 찾고 국비에 넣은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다른 나라들은 비슷한 과거 고대 문명이 있고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했나 살펴보니까 과테말라도 이건 과테말라 국기거든요. 독립선언이 1821년 9월 15일. 이렇게 가운데 보면 그거 써놨어요. 그러니까 원주민하고는 뭐 관계없죠. 페루는 정말로 유적지도 많고 그런데요. 1825년에 제작된 건데 빅구냐, 뭐 기나나무, 뿔가동전 전혀 원주민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콰도르도 뭐 색깔 세세 이것도 넣었는데요. 침보라스탄과 과야스강, 즉위선, 에콰도르 혁명. 근데 여기는 딱 하나 원주민석이 있습니다. 가운데 해가 있고 양쪽으로 쭉 무지개처럼 달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각각의 별자리로 말해서 에콰도르 혁명이 3, 4, 5, 6, 7 5개월간 계속된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계속합니다. 이게 자꾸 걸려서 넘어가서 맺는 말은 제가 마토스 목테스마의 글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마토스 목테스마는 템플로 마요르의 디렉토르거든요. 근데 뜰라또안이라고 모두들 불러요. 코르테스가 붙인 누에바 에스파냐는 멕시코의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칠판 신고 회의를 말하는 거죠. 그리하여 이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메히카노, 테노츠티틀란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칭하는 나와틀로 정체성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멕시코 사람들은 전부 다 원주민으로서 이제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겠죠. 이것은 죽는 것을 부정한 신들 앞에서, 그러니까 테오티아칸에서 신들이 모두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 신들은 언제든지 다시 부활해서 또 다른 의례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혜주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울산과학기술원의 최진숙 교수님이 변화 속 과테말라 언어정책과 마야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포럼의 초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도 뵙고, 사실 뭐 그전에도 좀 제가 현지 조사를 오랫동안 못한 바도 있지만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좀 라틴 아메리카 학회에 안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너무 오랜만에 뵈어서 이 포럼이 아니었으면 사실 제가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해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할 것은,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인류학 중에서 언어 인류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과테말라 연구를 이제 박사 논문을 쓸 때,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 2010년까지는 이제 현지 조사가 가능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아마 마지막으로 그 라틴 아메리카 학회에서 발표한 게 2014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 이후에 좀 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안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 중미 포럼에 반드시 오라고, 제가 안 오면 안 된다는 이렇게 거짓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는데 와보니까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거 큰일 났다, 빨리 끝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과테말라 언어 정책과 마야 정체성을 원래 연구를 한 사람인데요. 제가
변화 속을 보고 싶으니까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근데 이제 그 추이를 쭉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좀 보고 싶었어요. 과연 마야 정체성은 어디로 향해 가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발표의 순서는 좀 역사적 궤갈. 사실은 이 부분은 오늘 발표하신 과테말라 관련돼서 발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서도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또 박후병 교수님도 지금 여기 계시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들을 수 있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야 언어 관련 언어 정책과 이제 계획, 랭귀지 팔러시, 랭귀지 플래닝이라고 하는데 보통, 근데 그래서 이제 언어 정책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중 언어 교육인데 그 계획의 한 실천으로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현장의 목소리를 잠시 들어보고, 그다음에 마야 정체성 재생 운동의 새로운 국면은 과연 무엇일까를 마지막에 조금 이제 맛보기만 하고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테말라 역사는 구조적인 인종차별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테말라가 근대 국가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런 것을 표명을 했죠. 과테말라의 원주민은 없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다. 우리는 모두가 라디노다. 결국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그 멕시코로 치면은 메스티조의 그런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마야어를 사용하는 인디오를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과테말라인으로 바꾸는 것이 이 이제 근대 국가 건설의 가장 중요한 그런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많이 건너뛰어서 1996년에 이제 내전이 끝나서 36년간의 내전이 끝나고 평화협정이 맺어졌죠. 근데 사실 마야 언어가 그렇다고 해서 막 사라진 건 아니고 근대 국가 건설 때문에 마야 원주민이 마야 문화가 마야 언어가 사라진 건 아니었고, 사람이 살아있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그리고 마야 언어를 보존해야 되겠다는 노력도 계속 있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마야 문화 재생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1980년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제 평화협정이 맺어지면서 좀 그 정치적인 해빙기에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잠시 동안 조금만 더 개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96년 평화조약을 하게 되었고, 사실은 미국이 많은 부분 그 군부 독재와 이 내전을 도와준 부분이 있지만 흥미롭게도 미국은 이제 이러한 CIA 주도의 쿠데타를 한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마야 정체성 재생운동에도 또 미국이 많이 좀 관여가 되었다는 것을 아마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는 뭐 정확히 우리가 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종자가 워낙 많아서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며 국가폭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내전 기간 동안 전략적으로 공포 전술을 시행했는데 특히 마야인들에게 심했죠. 그래서 이 마야인들의 기억 속에는 이 공포와 침묵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나는 마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주장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죠. 다 이제 숨어 있어야 되니까. 마야에 대한 국가폭력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을 마야인으로 자칭하는 것을 피하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마야 지식인들이나 활동가들은 민족과 문화 말살에 맞서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야 문화의 부흥을 촉진하고자 했고 이 일을 통해서 범마야 운동으로 알려진 영향력 있는 사회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언어 및 문화 재생을 목표로 마야인들을 통합하려는 프로젝트였죠. 특히 언어가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면은 조금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과테말라의 그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마야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이제 거의 21에서 23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22개라고도 하고 23개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 마야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이 어떤 마야 그 정체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이 범마야 운동에서 이제 특히 강조한 마야 언어의 어떠한 부분을 강조를 했냐면은 마야의 유지와 재생을 통해서 마야의 사용을 확대하자.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이 마야어와 스페인어를 모두 배울 수 있고 스페인어만 배울 게 아니라 마야어도 배우자라는 이중언어 학교를 많이 건설하자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마야어의 공식적인 인정을 공식 문서에서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 정부가 2개 국어를 사용하는 교육의 형태로 언어 교육을 확장하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테말라 지도상에서 어떤 언어들이 있는지 대략 보여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22개 마야 언어 중에서 특히 이제 많은 그 인구가 사용하는 건 특히 끼체, 여기 있는 가운데 정도에 있는 이 고산 지대의 끼체, 그다음에 깍치킬도 있고, 그다음에 객치 정도가 좀 굉장히 대다수가 사용하는 마야 언어이고요. 그 밖에는 이제 좀 많이 사라져가고 뭐 떼끼떼끼꼬라든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발음이 이상할 수 있는데 시파카펜세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쉰카 같은 것도 그렇고 포코맘도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이 4개 마야 언어 사용자들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뭐 인구가 많이 줄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어 정책과 언어 계획에서 마야 문화 재생운동의 핵심은 마야 언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어떠한 언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 2가지로 핵심적인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야 언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또 어떤 표준화를 위해서 철자법을 개발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마야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이제 알파벳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떠한 알파벳을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중 언어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이 2가지가 핵심적이죠. 그래서 마야 문화 재생을 향한 마야 언어 표준화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철자법을 개발해야 되는데 사실 계속해서 60년대부터 다른 그 철자법들이 개발되어 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썸머 인스티튜트 오브 링구스틱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개신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 언어학 기관이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그 연구자들을 파견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사전 뭐 문법책도 많이 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철자법이 있는데 또 70년대에 이제 새로 나오게 된 프로젝트 링구이스티코 프란시스코 마르킨에서는 또 다른 철자법을 사용하고 90년대에는 이제 드디어 아카데미아 델 랭구아스 마야스 데 과테말라 같은 경우도 또 다른 철자법을 사용하는데 자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서 그 마야 지식인들, 그러니까 범마야 운동을 주도하는 마야 지식인들은 결국은 무엇을 선택하냐면은 미국 학계가 주도하는 ALMG, 아카데미아 델 랭구아스 마야스 데 과테말라가 하고자 하는 그 철자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그나마 우리가 좀 표준화하기에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서머 인스티튜트 오브 링구스틱스는 가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 외부 것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하지만 대신 물론 여전히 미국 학계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 마야 언어의 철자법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로 선택하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점이 여기서 뭐냐면은 최종 결정을 했을 때 마야 원주민만 참여해서 표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물론 영향은 많이 받았죠 학술적으로나 뭐 이렇게 하지만 마야인들로만 마야 이제 원주민 지식인들로만 구성된 그런 의사 결정이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미국 학계에서 도대체 이제 어떠한 분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졌느냐 하면은 노라 잉글랜드라는 원래는 그 아이오와 대학에 계셨던 분이 나중에 텍사스 어스틴에 최근에 이제 계속 계시는데 이 노라 잉글랜드라는 언어학자가 계속 그 사전 문법책을 같이 마야 지식인들과 함께 그리고 마야 지식인들을 마야 언어학자들을 또 트레이닝도 시키고 미국에서 그래서 이러한 연계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게 이제 최근에 와서 특히 노라 잉글랜드의 이제 그 텍사스 어스틴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 밖에도 뭐 켄터키 대학도 계속 그 마야 언어의 영향을 가졌고는 있긴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마야 지식인과 미국 학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언어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그 또 언어 교육 계획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이중 언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과테말라 국가가 주도한 이게 국어 교육 프로그램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이제 뭐 스스로 알아서 했겠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나 뭐 굉장히 다양한 기관 조직에서 압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국가 조직에서 우리가 그 이중 언어 교육을 좀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이중 언어 문화 학교를 새로 열게 됩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El Programa Nacional de Educación Bilingüe Intercultural, 이 이제 줄이면은 프로네비인데 여기서 4개 그 주요 마야어를 중심으로 이중 언어 교육을 시작을 하죠. 80년대. 근데 90년대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DJB DHEB이라고 해야 돼. DHEB가 이제 좀 영구적으로 그 이중 언어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중 언어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언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화 교육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소개하게 됩니다. La educación intercultural bilingüe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호 문화적인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단순히 마야와 라틴어만이 아니라 이 과테말라에는 가리푸나도 있고 싱카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양성, 다문화적인 그런 교육들을 좀 추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야어를 스페인어와 공용어로 인정하는 언어법을 2003년에 통과를 시켰고요. 그래서 마야어가 이제 어떤 그 제2의 공용어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테말라 이중언어 교육의 질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규정이나 법이나 뭐 제도만 보면은 잘 되고 있구나 하겠지만 사실 교육 자체의 질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그 실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전히 스페인어를 배워야 이제 경제적인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리고 이제 2008년이 되어서 알바로 콜롬이 이끄는 과테말라 정부는 이거 EBI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떤 그 실질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개발할 수 있을까 협의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구들,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이런 협의에 참여해서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제도상으로는 굉장히 잘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마야어의 보존,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4개의 주요 마야어를 제외하고는 점차 그 인구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 주요 4개의 그 마야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잘 보존되고 있다고 할 수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사용이 안 되니까. 왜 그러냐 하면 평화협정 이후에 과테말라에서 마야어가 이런 법적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지만 여전히 마야어가 재생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심각한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 외에 그 이후에 이제 뭐 중등 고등의 그 교육에서는 이중 언어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점도 있고 또 그 제2공용어로 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마야 원주민 학생들만 이 교육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큰 한계를 지니는 것이죠. 그 밖에도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제가 이제 2013년에 발표했던 연구나 아니면 그 밖에 이제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은 거의 비슷한 점이 뭐냐면은 어떤 언어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언어 이데올로기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이름을 제가 지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부를 수 있는데요. 언어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끼체 마야어는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집에서는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다.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 청소년들이 끼체 마야어 그거 외국어 아니야. 자기 언어라고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제 현장의 목소리는 선생님들로부터 들었는데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영어를 배우지 학생들이 지금 마야어 배울 시간이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스페인어는 그냥 배우는 것이고 영어를 배워야지 이제.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마야인들이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모국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세계화되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영향을 극복해야 될 주요 장벽으로 뽑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소셜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때가 되었는데 과연 거기서 이제 마야어를 우리가 상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최근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것도 이제 그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최근 마야 문화 재생의 현장은 그럼 어떠할까? 언어는 지금 이중 언어 교육은 이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그러면 아무도 뭐 마야어에 관심이 없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보여질 수 있죠. 어떠한 그 젊은이들은 청소년들은 힙합 음악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발라마흐보라는 그 그룹 이름인데요. 이 멤버들은 스페인어와 마야어를 섞어서 힙합 레슨의 마야어 사용 촉진을
뭐 하려고 하고 그 학교를 또 그러니까 그런 레슨을 또 주기도 한다고 그래요. 젊은 학생들한테. 그래서 힙합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힙합에 대한 기존의 인식, 힙합은 이런 것이야라는 그런 인식에 도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의 대중문화 생산은 과테말라의 민족 전체성에 대한 어떤 헤게모니적 주장에도 도전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저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한 3분 남았는데 잠시만 맛을 보시죠. 물론 알아듣지는 못하시겠지만 쭈뚜힐로 하고 있습니다. 마야어 중에 음악은 뭐 힙합이고 그죠?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잠시 멈춰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은 이제 그 의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마야 샤만인 것처럼 의상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악기도 사실은 약간 전통적인 악기를 사용하지만 랩을 하는 거죠. 랩을 이제 마야어와 스페인어를 섞어서 마야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라마흐프는 그 라고데 아티틀란 근처에 거기 이제 쭈뚜힐을 사용하는 마야인들이 사는데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쭈뚜힐을 사용하지만 그 밖에도 끼치나 깍지케라도 사용을 합니다. 이 소리를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근처 이제 라고데 아티틀란 여기 아주 멋있는 그 화산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아주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틀란 호수 주변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러면 이제 어떠한 노래를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포폴부나 칠람발람 같은 고전 마야 문헌들을 이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야 언어로 한다고 해서 뭐 그녀는 예쁘네 뭐 이런 아니면 뭐 친구 관계라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마야 전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이제 마야 문화를 이제 넣어 놓는 거죠. 그래서 선조들의 지식을 이 힙합을 통해서 전달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리고 또 굉장히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식민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식민지고 우리 왜 이렇게 가난하지? 우리는 왜 계속 억압을 받고 있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카미카미나 카첼랄 이시물레오 이거 오늘 우리의 과테말라는 죽었네. 뭐 마치 우리의 예전에 그 식민지 시절의 그 시를 떠올리게 하는데 어쨌든 죽음이 우리 땅을 앗아가 버리네요. 어떤 그 농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땅이 많은 어떠한 그 외부의 그런 힘에 의해서 많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식의 가사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가사를 분석하는 것이 저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지고 오는 질문이 이 두 가지가 이제 약간 상반되지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마야 정체성이 반드시 단일한 형식일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굳이 뭐 샤머니즘을 해야 되고 뭐 마야어를 그냥 이중 언어 교육으로 해야지만 마야 정체성이 유지되는 것이냐? 아니다. 힙합 같은 어떤 대중문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힙합 정체성이 담론을 통해서 과테말라에서 정체성 범주사의 전통적인 경계를 뛰어넘는 어떤 그런 유동성을 허용하는 사회적 공간을 구성한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이제 또 다른 시각은 뭐냐면 그래서 그게 마야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 마야 전통에서는 접근을 수월하게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그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도 글 쓰고 읽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적은데 이게 과연 힙합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러면 이것을 그런 마야 정체성 그 재생 운동으로 볼 것이냐? 사실 그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야 정체성 정립 자체가 그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거보다는 사실 그 어떤 사회 운동으로서 그러니까 좀 어떤 사회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야 언어를 쓰기는 쓴다. 그렇지만 뭐 마야 정체성이 가장 그 최고의 그 목표로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대신 이제 주류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어떤 힙합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왔다라는 점은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약간의 이제 요약이기도 한데 그 마야 언어 보존과 정체성 재생 운동은 80년대부터 조금씩 진행되었다가 90년대 뭐
폭발하고 꽃을 피웠지만 여전히 이러이러한 어떤 언어 정책의 실천은 좀 현실적으로 한계에 많이 부딪히고 있다. 왜냐하면은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과연 될 것인가 그런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글로컬한 대중문화, 그러니까 뭐 글로벌 플러스 로컬, 그러니까 어떤 그 혼용된 그런 대중문화가 활용이 되어서 마약 정체성 플러스 사회 운동에 대한 어떤 그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시아스 말티오스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색다른 발표였던 것 같아요. 마야 원주민들이 힙합을 노래하고 최 교수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그 발표인 덕성여자대학교 이종덕 선생님의 테노치틀란 포츠테카의 성장 과정과 특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포인터가 이거여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나와야 되는데 내가 안 보이니까. 이게 아닌데? 이거 원래 하면은 네, 안 돼요. 이건 되는데 이게 포인터가 완전 그 포인터여가지고. 몰랐는데 이제 된다. 느리긴 하네요. 그러니까 됐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덕성여자대학교 수평학과 이종덕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테노치틀란의 포츠테카 장거리 교역상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무역상이 되겠죠. 그러나 그 특징은 우리 시대의 무역상하고는 매우 틀립니다. 그래서 이 무역상이 어떤 형태로 성장해 왔는지,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제가 간단 요약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한 원고는 편안하게 읽어보시고 오늘 발표에서는 쉽게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왕의 계보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교역망이 언제 형성되었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요. 한번 보면은 위에서 산맥이 두 개가 내려옵니다. 원래 좀 그림이 그려졌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래서 시에라 오리엔탈 밑에 위에서 또 시에라 옥시덴탈이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 지역이 그러니까 멕시카 연합체가 정복한 지역. 그러니까 1428년에서 아스카포사코 연합체 전쟁 이후에 그 다음에 1521년 에르난 코르테스에 의해서 정복될 때까지 멕시카 연합체가 정복한 지역은 3개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산맥이 두 개가 지나가니까는요, 요 사이에 있는 중앙 지역, 이쪽에 멕시코만 지역, 이쪽에 태평양 지역으로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멕시코 중앙 지역이라 불러지는 이 지역은 멕시코 중앙고원 지역, 밑으로 가면 오아하카 지역이 있죠. 몬테 알바니 있겠죠.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나누는데 지질 형태에 따라서 또 기후에 따라서 생산되는 물품이 생산품들이 다 틀립니다. 그다음에 특정 자원들, 구리 같은 경우는 따라스코, 지금의 미초아칸주죠. 그쪽으로 많이 밀집되어 있고, 금은 저쪽 게레로, 그다음에 저 밑에 구아테말라하고 현재 치아파스주죠. 멕시코 남부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주요 사치품이었던 깨쌀은 거의 대부분 오아하카 밑에 있었던 쇼코누스코, 현재 구아테말라죠. 그쪽하고 아나왁 지역, 보통 아요떨라, 오아하카 남부 지역입니다. 그쪽에 밀집해 있었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생산되는 것들이 물품들이 틀렸기 때문에 이런 물품 수급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항상 일어났죠. 근데 이런 것은 장거리 교역을 통해서 일정 부분 완화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거리 교역망이 만들어진 것은 이게 좀 여기 테노치틀란이 있죠. 요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목테수마 일루이 까미나 왕 4대 왕 때 이쪽 꾸에르나바카를 거쳐서 따스코를 거쳐서 지금의 아카풀코 있죠.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가장 초기에 만들어진 가장 먼저 멕시코가 테노치틀란이 만들었던 무역로가 되겠습니다. 교역로가 두 번째가 위입니다.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뚝스방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이 멕시코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해안 상품들을 이제 획득할 수가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요 앞에 밑에 찰코하고 떼빼아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오아카로 내려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멕시코 반원으로 가겠죠. 샌파울라 지역으로 가긴 갑니다. 여기를 정복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쭉 내려가서 오아카, 아꼬이스 뜰라우아 이쪽 시장을 정복하면서 세 번째 교역망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쪽에 초코누스코 구아테말라 이쪽에 연결되고, 여기서 떼우안테펙 지역에서 이쪽에 시칼랑코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우이소틀 왕때입니다. 그래서 교역망이 만들어진 것은 제가 멘도사 고문서를 가지고 비교해서 만드는 건데, 흥미롭게도 곡물망하고 교역망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장 시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멕시코 테노치틀란 하면은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보통 오래된 문명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고역망이라는 것이 대부분 일대왕 아까마피치틀리 왕 때부터 이미 교역망이 다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역망은 목테수마 일루이 까미낭 5대 왕 때 만들어졌고요. 마지막 왕조는 끝에 아우이소틀 왕 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장거리 교역상과 관련해 가지고서 매우 귀족과 평민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혜택을 받았죠. 공물을 내지 않았었고 군대도 가지 않았었고 땅도 소유할 수 있었고 우이슬로포스틀리 종교 의례에서 자체적으로 인신공양도 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 장거리 교역에 나갔다가 죽었던 교역상들이 죽으면 천상세계, 태양의 세계로 간다고 하는 제5태양신화와 연계시켰죠. 이거는 다 어느 시대에 나왔냐면 바로 이 아우이소틀 왕시대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거리 교역상의 이런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절대 오산입니다. 가장 또 큰 문제가 뭐냐면 교역 노예 문제예요. 우리가 보통 목테수마 일루이 까미나 왕이 정복을 시작을 해가지고서 약 지금의 오아하카 주까지,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따라스코 바로 밑까지 다 정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역망이 목테수마 일루이 까미나 왕 시기에 다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목테수마 일루이 까미나 왕 마지막까지도 테노치틀란은 전통적인 시장 체제에서 벗어나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테수마 일루이 까미나 왕이 꾸아우뜰라또 왕 옆에 뜰알텔로코라는 나라가 있었죠. 이 도시국가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뜰알텔로코 시장을 빌어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뜰알텔로코가 나중에 1473년에 아시아카트르 왕에 의해서 병합이 되죠. 그리고 나서도 계속 그 역할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가면 떼피또 시장이 있죠. 이 떼피또 시장이 바로 뜰알텔로코 시장입니다. 그 원형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죠. 자, 그러면 한번 앞에 왕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성장했는가를 한번 간단히 보면, 자, 아까마피치틀리가 1376년에 일대왕으로 들어섭니다. 제가 혈통 관계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보통 멕시코 테노치틀란 몇 년도에 건국했다고 말을 합니까? 1325년이죠. 근데 일대왕 아까마피치틀리는 1376년에 일대왕이 됐어요. 약 24년의 격차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멕시코 테노치틀란 건국 신화는 다 조작된 겁니다. 언제 조작이 됐냐면 4대왕 이스코아틀이 1428년도에 아스카포사코 연합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코아틀 왕이 모든 역사서를 불태워버리죠. 분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5대왕 목테수마 일루이 까미나 왕 시기에는 자신들의 뿌리였던 아스틀란을 찾기 위해서 400명의 노인들로 구성된 아스틀란 원정대를 꾸립니다. 사건을 일으키죠. 바로 이 시기에 이 테노치틀란의 종교 체계인 꾸아틀리꾸에와 우이슬로포치틀리 꼬열샤오키로 구성되어 있는 이원적 이론론, 이 우주 신화 체계가 바로 목테수마 일루이 까미나 왕 시기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정혜주 교수님이 설명하셨던 그 떼오깔리가 있었죠. 거기에 우이슬로포치틀리하고 목테수마 쇼코요신 왕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독수리가 선인장 열매 뚜나에 앉아 있는 모습이 부조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 그림이 어디서 또 사료에서 나오냐면 처음 나오는 것이 두란의 기록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이 건국 신화가 초기부터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테노치틀란을 건국할 때 거기에 깔뿔리가 약 13개가 있었어요. 그중에 10개는 이주 깔뿔리였고 3개는 이미 테노치틀란 섬에 정착해 있었던 토착 깔뿔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멕시코 테노치틀란이 아주 단일 순수한 하나의 깔뿔리로 구성되어 있는 멕시코라고 불리는 깔뿔리가 아닙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이 목테수마 인류의 까미나 왕 시기에 대외 정복을 되게 활성화시켰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전쟁을 보통 꽃의 전쟁이라고 많이 부르죠. 물론 이것도 이제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깁니다만은, 자, 어쨌든 이 목테수마 인류의 까미나 왕 시기에 밑으로 남부지방으로 오하카 지역까지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테노치틀란 이 교역망이 목테수마 인류의 까미나 왕 시기에 완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까지도 테노치틀란의 시장은 전통적인 시장 체제에서 벗어나 있지 못했어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그 밑에 아시아카틀 왕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네. 여기 아시아카틀 왕에 보면 1473년도에 옆에 있는 나라 뜨랄텔로과를 강제 병합하죠. 이렇게 하면서 뜨랄텔로과의 포츠테카 체제가 테노치틀란에 이식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특이한 거죠. 우리는 보통 테노치틀란 자체가 자신들만의 독특한 포츠테카의 체제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뜨랄텔로과의 포츠테카 체제가 이쪽으로 이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아샤야카트라고 띠속 왕 이 시기에 6대 왕, 7대 왕 시기에는 교육망의 확대가 없습니다. 이미 정복한 지역을 이렇게 이제 잘 세분화하는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띠속 왕은 약 5년 왕을 하다가 독살당해 죽습니다. 대정복이 멈춥니다. 이 당시에. 자, 바로 이 멕시코 테노치틀란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건 바로 목테수마 인루이 까미나 왕식입니다. 시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부터 해서 공훈 전사들이 많아졌어요. 이스코아틀 왕이 그 당시에 공훈을 세운 평민들도 귀족으로 전환시켜 준다는 법령을 발표했었고, 목테수마 인루이 까미나 왕은 귀족들의 의복이라든가 장식물 착용을 다 위계 질서를 정합니다. 계급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쟁터 나가서 공훈을 세우지 못했다. 그러면 착용하는 망토의 길이가 무릎 밑으로 절대 내려오지 못합니다. 또 남성의 경우 18세 이후에 전쟁터에 나가서 공훈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 보통 이 정수리 머리 있죠? 정수리 머리를 깎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 30이 되도록 정수리 머리가 등 뒤로 치렁치렁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회 계급은 매우 빈약했을 것이고 아마 결혼도 못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목테수마 쇼코요신 왕의 그 기록에 보면은 식사를 하다가 카카오 열매를 초콜라떼죠? 초콜라떼를 따라주다가 뒤쪽 정수리 머리가 긴 사람이 있으면 건너뜁니다. 주질 않아요. 카카오 초콜라떼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다양한 종류의 제약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띠소광 같은 경우는 대외 정복을 되게 좀 하다가 결국은 독살당했고, 이 앞에 시장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공훈 전사가 많아졌고 귀족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테노치틀란 시장에서. 자, 일반 귀족들이 들어와 있는 곡물로 옥수수와 뭐 프리홀, 콩 이런 것을 받았어요. 또 관료들이 많아졌거든요. 중앙정부에. 시장에 가서 또 다른 생필품으로 바꿔야 되겠죠. 맨날 옥수수하고 콩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쟁터 나갔던 공훈 전사들은 보통 전리품이나 답례품으로 사치품들을 받습니다. 주로 갑옷이라든가 투구 종류죠. 아니면 여기 배소대라고 해서 입술 장식하는 것들이 있어요. 되게 고가죠. 이런 전리품을 갑옷이 나가는 것들을 받았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시장에 가서 옥수수나 뭐 콩, 프리허리라든가 이런 물건하고 바꿔야 돼요. 여기는 화폐가 아직은 없었을 때입니다만은 물물교환 제도입니다. 여기는. 근데 그 시장 기능이 테노치틀란의 시장이 이런 기능, 교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장거리 교역상 포츠테카가 이 시기에 활성화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갑자기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경험이 많았던 옆에 뜨랄텔로과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뜰랄떼로꼬 시장을 같이 공유하게 됐고 그 이후부터 쭉 이어져 갖고 현재까지도 멕시코에 가시면 떼피또 시장이 현재까지도 있는 겁니다. 자, 시장의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식으로 교환을 했냐면은 기록을 보면은 새로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럼 남편이 만따를 줍니다. 그 당시에 화폐 대용물로 썼던 것이 만따하고 카카오 씨앗, 그다음에 금가루, 그다음에 또 뭐 이런 것들이 보통 화폐 대용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결혼한 신랑이 자기 새로 결혼한 이제 부인한테 만따를 줍니다. 그럼 만따를 가지고 와서 시장에 가서 이거 가지고 다양한 신혼 살림을 꾸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환 경제입니다. 이런 기능을 테노치틀란이 감당을 초기에 못했어요. 그래서 뜰랄떼로꼬한테 도움을 청했고 뜰랄떼로꼬의 그 시장 기능이 그대로 이쪽으로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뜰랄떼로꼬는 우리 라틴 아메리카, 메소아메리카 학에서도 연구가 굉장히 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리 한국에서도 정말 연구가 너무너무 안 돼 있는 부분인데 테노치틀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도시국가입니다. 우리가 보통 형제 도시국가로 알고 있는데 왕조가 틀립니다. 왕의 혈통이 여기는 떼빠내까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이후에 시장이 점점점 커지겠죠. 그러다가 이 띠소왕 때, 이 띠소왕은 굉장히 착했던가 봐요. 대외 정복을 좀 망설였습니다. 결국은 독살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아우이소뜰 왕, 여기서 아샤야카뜰 왕, 띠소왕, 아우이소뜰 왕은 다 형제입니다. 이 계속 세 명의 형제가 연이어서 막내부터 해가지고 막내, 장남, 둘째 해서 이런 식으로 이어졌어요. 아우이소뜰 왕은 죽고 싶지 않았던가 봐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지금의 멕시코 치아파스주 있죠. 그 다음에 구아테말라 쇼코누소코까지 정복을 합니다. 여기서 수많은 귀금속이 나오고 깨쌀 깃털 있죠. 깨쌀의 깃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의복이라든가 우리 망토를 짤 때, 직물을 짤 때 쓰는 깃털이 풍요롭게 공급되기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아우이소뜰 왕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우이소뜰 왕시기에 이 사람들이 했던 역할이 크게 바뀝니다. 무역만 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스파이 역할도 좀 했었고 외교 사절로의 기능도 했었고 더 나아가선 독자적으로 처음 전쟁을 했었던 때가 아우이소뜰 왕 때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포츠테카의 그 가장 높은 수장이 연합군 군대의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전쟁을 직접 지휘한 경우도 아우이소뜰 왕입니다. 다 후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앞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아직 우리 이쪽 포츠테카와 관련해서 논문을 쓰신 분들은 없지만 많은 경우 책들을 보면 이런 포츠테카의 수많은 기능들이 처음부터 다 있었던 것으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후기에 나온 현상들입니다. 그러다가 이 목테수마 쇼코요신 왕이죠. 이때 에르난 코르테스가 도착했습니다. 이 목테수마 쇼코요신 왕 때는 이 포츠테카가 부를 많이 축적해가지고 정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군인들, 전사와 왕들의 견제와 질시가 행해집니다. 그래갖고서 죽이고서 재산을 다 빼앗거나 하는 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설명을 못하지만 이 포츠테카가 활성화되면서 소위 말해서 새로운 제조 산업이 싹 텄습니다. 주로 이제 깃털하고 귀금속 장식물과 관련된 것이 크게 번성했고 또 삼각 동맹체 그 시각에서 본다면 수많은 예속지들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는 큰 역할을 했죠. 또 약간 미세하지만 생산 방식의 변화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목테수마 쇼코요신 왕 때 스페인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가 도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있다가 이제 1521년 8월 13일 날 멸망하죠. 또 멸망하는 과정도 많은 역사책을 보면 스페인 정복자 뭐 300명, 어떤 책은 또 스페인의 정복자 500명에 의해서 정복됐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에르난 코르테스를 도왔던 원주민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에르난 코르테스의 기록에서도 전쟁 시작한 지 50일이 되었을 때는 15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반면에 테스코코 왕 후손인 익스트리소치틀의 기록을 보면 약 75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테노치틀란 늪지대에서 전쟁을 했었죠. 약 75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테노치틀란 늪지가 얼마나 크기냐면 우리 도봉구의
크기가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도봉구의 3분의 2, 13.5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여기서 몇 명이 죽었냐면 45만 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육군, 해군, 공군 다 합해서 지금 58만 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45만 명이 죽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 소설에서 다 많이 없어지고 없죠. 예, 어쨌든 마지막 결론으로 이 포츠테카는 맨 마지막에 약간 이제 새로운 계층으로서 테노치틀란의 사회 구조를 균열을 주면서 새로운 사회 계층으로 이렇게 나타나다가 스페인의 정복과 더불어 그 꿈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쓴 논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즈테카 제국을 이해하는데 그 포츠테카라고 하는 그 무역상을 통해서 새롭게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논문 발표가 아니었나. 하여튼 이정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이렇게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토론자 김유경 교수님에게 마이크를 돌려서요. 오늘 세 분 발표하신 분의 코멘트하고 질의를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의 김윤경입니다. 오늘 그 세 분의 아주 소중한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멕시코 국기, 멕시코의 어떤 정체성 문제 그리고 범마야 마야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츠테카라는 어떤 특수한 사회 계층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각각의 논문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코멘트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정혜주 선생님이 발표해주신 그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그 멕시코의 국기가 어떻게 이제 역사적으로 변화되어 왔는지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였는데요. 제가 그냥 들었던 생각은 그러니까 정혜 선생님 결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국기에 어떤 원주민적인 것을 집어넣고 그것을 굉장히 강조한 나라는 거의 유일하게 멕시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멕시코가 특별히 그럴까? 그런 원주민성을 굉장히 강조할까?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혁명 이후에 멕시코 혁명 정부가 원주민을 이렇게 국민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고 원주민성을 굉장히 강조한 측면에 좀 관심을 가져서 이제 연구도 해봤는데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인디헤니스모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왜 멕시코에서 특히 그런가라는 부분에서 혹시 선생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선생님 말씀을 먼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최진숙 선생님 발표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 그 멕시코 정체성도 그렇고 마야 정체성이라고 할 때 과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게 사실 전 좀 궁금하거든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원주민성을 강조하지만 결국 이제 메스티소라는 것이 하나의 멕시코인의 정체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테말라에서 마야 정체성이라고 할 때 사실 굉장히 다양한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원주민 부족들이 있고 마야 언어라고 할 때도 다양한 원주민 언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볼 때 혹시 그 마야 정체성으로 할 때 뭐라고 어떤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지 그 부분에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종득 선생님의 그 발표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어요. 사실 저는 이 포츠테카 하면 그냥 그 아스테카 제국에서 존재했던 그 상인 집단 정도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역사적으로 언제 등장했으며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그들이 어떤 집단이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궁금한 거는요. 제가 그 선생님 발표문에서 보니까 이 포츠테카 이 집단이 그 깔뿔리의 어떤 토대를 둔 결사체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깔뿔리와 이 포츠테카의 어떤 연관성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교육이 발달하고 교육망이 아스테카 제국 내에 이제 존재하긴 했지만 교육이 발달하고 뭔가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런 상인 집단이 등장하고 그런 걸로 우리가 보통 알잖아요. 아스테카 제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좀 그 아스테카 제국이 정복을 하면서 팽창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제 테노치티틀란이 이제 뜰랄텔놀고를 이제 병합하면서 그 뜰랄텔놀고에 이미 존재하는 그 포츠테카 그 체제를 받아들여서 더 이렇게 발전시켰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이 포츠테카 집단이 오히려 이들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제조 산업이 생기고 생산 방식에서도 변화를 이제 초래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또 그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정혜주 글쎄, 잘 들리세요? 글쎄 왜 원주민 문화를 강조했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워낙 유적이 많고 남아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중요성을 주고 떼오티아칸 같은 유적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그리고 멕시코가 유럽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동맹을 쟁취한 사람들은 크리오여들인데 그 크리오여들이 스페인 사람들하고 서서 대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더 낮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네들 원주민 피를 강조하면 그 수많은 문화를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답변을 선생님이 다 하시고 그럼 마지막에 우리 김 교수님이 추가 코멘트나 질문을 하시죠. 네, 별로 내용이 없는데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사실 발표에 비해서 그 질문이 되게 핵심적인 질문이면서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 무슨 책 하나를 써야 되는데 마야 정체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질문은 결국은 마야인들도 던지고 있는 질문이고 우리는 뭐지? 도대체 마야라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마야 문화 재생 운동을 하려다고 보니까 그 제가 이제 발표할 때 잠깐 언급했던 그 스피박의 그러니까 그 전술적 본질주의, 그러니까 좀 그런 뭔가 그 전에는 별로 신경도 안 썼던 것들도 사실 이제 발견을 해서 이거는 굉장히 마야스러운 거야. 이라는 것들을 발굴해내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래 이런 것들이 있었다 없었다라는 것보다는 마야인들은 어떤 그 이러한 사고 방식이 있지. 우리의 종교도 뭐 있지. 우리의 뭐 그런 샤머니즘. 그리고 우리의 언어는 확실히 다르지. 그리고 이제 의상도 굉장히 각 그 언어 집단이나 그 마을별로도 굉장히 의상이 다양한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다양성들을 다 끌어안아서 어떤 그러니까 판마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로는 만들긴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니까 역사를 사실은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식민지 역사와 그리고 이제 그 억압을 받았던 그런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 같고요. 그 밖에는 정말 그냥 다양성 속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비슷한 것들을 계속 찾아나가는 그런, 계속 정체성이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또 이제 라디노가 아닌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멕시코의 메스티소처럼 이제 과테말라의 라디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디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서구적인 사고 방식이나 서구적인 그런 것들하고는 좀 다른 좀 그런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분법적인 그런 구분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사실 뭐 이거다 하나로 딱 정해진 거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정말 찾아 나가는 그래서 어떤 공통된 역사성을 찾아 나가는 작업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보츠테카가 언제 시작을 했느냐 가지고는 참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멀리 사는 사람들은 떼오띠아칸까지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멕시코만의 또또나카나 셈파알라주 그쪽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이주해 온 일부 깔뿔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쓰고 있는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테노치틀란의 보츠테카가 갖고 있는 매우 독립적인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재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땅도 소유할 수 있었고 인신공양을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집단은 뜰라또아니의 체제, 그러니까 왕체제입니다. 테노치틀란의 왕체제에서 처음 유일한 조직체예요. 근데 이 깔뿔리는 초기에 어서 시작을 했냐면 포츠뜰란이라고 해서 뜨랄텔롤코의 깔뿔리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포츠뜰란에서 포츠테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건대 사학원의 기록을 통해서 본다면 여기가 아마도 최초의 장고리 교역선과 관련된 깔뿔리 조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깔뿔리가 아우이소돌 목테수마 쇼코요신 왕시기에 와서는 7개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계속 증가했는가에 관련한 사료는 없습니다만은 7개로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 생산 방식의 어떤 변화를 또 초래했냐면 이겁니다. 대부분 크게 많이 수입을 해왔던 것이 귀금속이랍니다. 옥하고 그 다음에 깨쌀, 그 다음에 카카오 씨앗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깨쌀이나 귀금속 이런 것들을 현지에 바로 제조업자를 파견해가지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조그만 공장을 하나 세워서 거기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고리 교역상의 깔뿔리 바로 옆에 깃털 깔뿔리가 같이 살아요. 붙어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깃털이 되게 아주 델리케이트한 제품이어 갖고 금방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깨쌀을 잡을 때도 그 아마존이라 저기 과테말라 그 밀림에서 저 도구가 있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그 깃털 색깔이 변질되기 때문에요. 그럴 정도로 되게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게 다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장거리 교역상 깔뿔리하고 깃털 깔뿔리가 같이 붙어 있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따라라스코 지금의 미초아칸주 그 밑에도 거기도 일종의 조그만 공장 같은 걸 세웠는데 직접 떼오띠아칸에서 깃털 포츠테카들을 보내가지고서 거기다가 조그만 공장 형태로 해서 거기서 직접 구리를 이용해 갖고서 다양한 뭐 바늘이라든가 구리도끼라든가 이런 걸 직접 제작을 해 갖고 완성된 물품을 테노치틀란으로 직접 공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산 방식의 변화가 나왔는데 이 포츠테카는 굉장히 깔뿔리 조직체다 보니까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옛날에는 이런 교역상이 되기 위해서는 테노치틀란의 왕의 허가가 있어야 됐어요. 그다음에 또 혈통이 거기 깔뿔리에 속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폐쇄적인 집단이었죠. 그러니까 크게 활성화되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초기 자본주의 형성처럼 부를 축적해가지고서 생산 방식을 초래하는 방식까지는 제가 볼 때는 성장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대답이 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추가 더 코멘트나 그러면은 플로어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신 분은 해주시죠. 우리 황소영 교수님 아주 열심히 네. 발표를 했습니다. 최진숙 교수님은 제가 예전에 전화로 한번 섭외를 드렸던 적도 있었는데요. 최진숙 님한테 전화가 죄송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로 질문을 다음번에 이번에는 그냥 제가 문학한 사람이고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
이고요. 교수님이 하셨던 인류학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이제 문학가들이 중미 정체성, 특히 과테말라의 정체성을 논의한 과정을 살펴보면 뭐 예를 들면 멕시코에서는 바스콘셀로스가 소위 말하는 라사 코스미카에서 메스티소의 세계 창조적 인간, 소위 말하는 우주적 인종이다. 여기서 가능성을 찾자라고 하기도 했고요.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는 어쨌든 원주민에 대한 논문 1923년의 논문에서 혼혈하고 이주를 오히려 수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카라도사 이 아라고는 바스콘셀로스와 비슷하지만 혼종과 혼혈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원주민들의 계급적 각성과 보다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한 그들이 고유한 권리와 주체적으로 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법을 각자 다르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 뭐 알바로 꼴론이나 이 과테말라의 정부에서 바라봤던 정책적 입장에서 말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런 과테말라의 지성들 문학가 아니면 뭐 사상가 이들이 이 제기한 그 인종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간극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실제로 과테말라에 가보면 옥수수 박물관도 있고 하지만 이게 다 알고 보면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나 그죠? 오히려 문학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찾자라고 했던 결과물이었지. 과연 과테말라라는 이 국가의 정부의 정책으로서 이런 것들이 외연화되거나 정책적으로 위반된 것인지 전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 분야의 이제 전문가시니까 이런 문학가나 사상가들이 제기한 어떤 문제 제기에 정부는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80년대 90년대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외연화되었고 현재적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물론 아까 발표에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시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더 과테말라 전문가이신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언급을 했던 짧은 발표이다 보니까, 근데 뭐 그 연구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그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는 사실 그 필요성이나 압력이 없으면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과연 마야인들만의 목소리로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특히 이제 보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미국이나 이제 유럽의 NGO라든지 아니면 학계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의 학계 뭐 그까짓 거 무시하면 되지 않느냐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러기가 되게 이제 쉽지가 않은 입장이었던 거죠. 정부의 그런 그 정책을 위반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상가들의 그런 영향도 굉장히 컸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그 김윤경 교수님의 말씀 그 질문해 주신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과테말라 그 어떤 그 정책하고 정체성하고 이제 같이 묶어서 보자면은 하나가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압력이 들어오고 NGO에서 이제 특히 그 라비올렌시아 때문에 이제 특히 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과테말라 마야인들을 이런 식으로 말살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비올렌시아가 마야인들에게 되었다는 점 때문에 특히 더 이제 그런 압력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게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라디노들도 많이 실종되고 이제 사망하고 또 운동가들은 이제 많이 잡혀가고 했지만, 그래도 일단 그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게릴라 운동이 벌어져서 산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초토화시킨 거는 거의 다 그 아무런 것도 하지 않은 그런 민간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정부로서는 그것을 이제 회복하고 화해의 시기에는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그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말씀하셨듯이
간극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근데 여전히 이제 마야 지식인들 중심으로 이 정체성 재생 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 계속 이제 교육을 통해서 뭐 실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다양한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뭐 대중문화도 있고 아니면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 마약은 뭐고 이런 거 싫어해. 나는 그냥 K-팝 좋아해. 이럴 수도 있고 솔직히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죠. 예, 근데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됐는데요. 우리 최 교수님한테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면은 12개 이제 언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마야 언어. 그럼 그 12개의 언어가 서로 간에 우리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는 서로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디어 부족 간의 언어인가요? 그게 이제 그 언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경상도하고 전라도 방언, 그건 이제 방언이라고 하죠. 언어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이유가 못 알아듣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문법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야어 계통의 그 문법은 똑같지만 어휘 같은 경우가 좀 다른 경우가 있고 굉장히 유사한 언어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막 끼체, 깍지, 켈에서는 뭐 우리, 뭐 마을 이런 거는 단어가 똑같아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단어들이 다른 게 나오다 보니까 마치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계통이긴 하나 나는 포르투갈하고 저 사람은 스페인어니까 약간은 알아듣기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예. 자, 시간이 뭐 더 궁금한 사항들도 있으실 텐데 그건 개인적으로 해주시고요. 5시부터 다음 또 분과가 시작이 되니까 오늘 발표와 토론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3분 발표해 주신 교수님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토론해 주신 우리 김 교수님 또 방청객에 있는 교수님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